전세를 원하는 분은 안전하게 전세를 거주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주는 게 주택시장의 안정인데 네. 이걸 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예. 되니까 나는 못 사는데 누구는 사. 이게 은행 불일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럽고 특히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을 좀 많이 뒤흔들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세상 가장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전월세 시장이 걱정이에요. 사실 이 매매 시장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렇죠. 집 뭐 안 사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네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 아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전월세 시장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3+3+3? 지금 그게 투풀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투플하노는 맛있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고통스럽습니다. 3+3+3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2+2가 2년 살고 5% 이내로 거의 안 올려주다시피 하고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을 더 살잖아요. 총 4년 동안 임차인의 주거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3+3+3은 총 9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를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년 살고 한 번, 또 3년 살고 한 번 해서 9년 동안 가는데 일단 취지를 보자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네. 고등학교 3년이니까 333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9년 동안 그러면 임대료 못 올리는 거잖아요. 거의 못 올리죠. 그럼 한 번에 9년치를 확 올려서 받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우리 시장이라는 게 우리 개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게 되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근데 9년 동안 못 올린대요. 와, 강산이 바뀌는 동안 내 집 임대료 못 올린다. 임대료만 못 올릴 게 아니라 서울은 또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였으니까 팔지도 못해요. 임대료도 못 올리고 팔지도 못하고 강제로 임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안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게 네. 되는데 이거는 당근은 없고 채측만 있는 9년이다 보니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집주인이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이 끝나면 올립니다. 9년 3+3+3 하기 전에 왕창 올려서 아마 10년치로 올려서 아마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월세로 바꾸지 않을까요? 월세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왕창 올리거나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팔거나 이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연락받으신 분이 있어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강북에 소형 아파트를 10년 동안 전세 주고 한 번도 안 올린 분이 있습니다. 5%도 안 올렸어요. 네. 왜냐면 나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세입자한테 전세는 빌리는 돈이니까 나는 굳이 나보다 힘든 세입자한테 돈을 그 정도 올려받고 싶지도 않고 괜히 올려달라고 해서 아니요 싫어요 부탁해요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네. 그냥 살아라고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분은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투기라기보다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렸으니까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와서 뉴스를 보니까 9년 동안 앞으로 9년 동안 못 올린다. 그러면 나 월세로 돌려야 돼요. 이번에 조만간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올릴까요? 9년치를?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아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333 이후에 주택 양도할 때 뭐 양도세를 뭐 면제를 해준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보유세를 깎아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한다 보니까 월세를 받을까요? 팔아버릴까요? 왕창 올릴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선량한 임대인들도 임차인은 괜히 불안합니다. 이거 집주인이 왕창 올리면 나는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전세 매물도 없고 네. 지금 월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 월세 주고는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애 학원도 못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입자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운 좋게 9년 보장을 받은 사람 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은 세입자도 불안하고 네. 집주인도 불안하고 누구를 위한 9년인가. 그러니까 이 임대 시장에는 이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3+3+3 이 조건을 들어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게 약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채찍을 때리면 당근을 줘야 되듯이 임대인한테도 뭔가 10년 동안 내가 착한 임대인이 됐으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9년이 가다 보니까 일단 임대인들, 집주인
집주인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이 불만은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전가하겠죠. 네. 그러면 한 번에 왕창 올리거나 뭐 월세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세입자도 9년에 운 좋게 딱 들어가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높은 임대료 네. 본의 아니게 5천만 원만 올려줘도 되는데 2억을 올려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9년이 월세를 올리고 이게 다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는 뭐 월세 소득세 나오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명분은 좋잖아요. 약자인 세입자 보호할 거야 라는 명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세입자를 더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다. 세입자를 유하게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공급 물량으로 가요. 공급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줘서 임대 물량도 늘어난다면 세입자 주거 안정이 되는데 이렇게 법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규제를 정하게 되면 집주인은 반드시 반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2020년에 2+2 나왔을 때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2021년, 2022년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유일하게 세금이 안 거치니 이거 없애려는 거 아닐까요? 뭐 전세 아하. 종말 이런 얘기 나오고 실제로 지난번 대출 규제 때도 네. 전세 대출 이제 DSR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주택자. 지금은 1주택자가 전세로 갈 때, 전세 주고 전세로 갈 때 DSR, 전세 대출의 네. 이자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시작이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주택자가 아니라 네.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게 집주인한테 집주인의 DSR에 넣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집주인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네.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까지도 부족하니까 세입자들은 내년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지로 묶이기 전에도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규제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정말 전월세 시장은 난리 났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 난리가 같던데. 나죠. 예, 소장님 보시기에도 정말 걱정할 만한 상황이에요? 걱정하죠. 안 그래도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불안할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그럼 기존 같으면 세입자한테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대치동 살다가 우리 애가 다 컸어.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또 팔기는 그러니까 전세 주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가죠.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왜 살기 좋고 좀 거주 의사가 높은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전월세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갈까요? 상승으로도 가고 네. 매물도 사라지고 전세 난은 두 개가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도 전세 난이고 전세 매물이 없어져도 전세 네. 난인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통스럽죠.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월세로 가거나 지역을 완전히 외곽으로 옮기거나 해야죠. 아니면 결국에는 매물이 없어지는데 나는 그 지역에 꼭 살고 싶다 그러면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돈에 다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서 맞춰야죠. 나는 대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이사를 가야 되고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는 3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네. 구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올해 초에 월세 비중이 60%를 넘었거든요. 네네. 앞으로 더 높아지겠네요. 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의도가 전세를 소멸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핵심 지역들은 더 빠르게 소멸이 되고요. 오히려 외곽 지역들은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왜?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전세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좋은 지역들은. 네. 국토부는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죠. 어차피 집주인이 뭐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총량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네.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그럼 이 집은 비어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서울이나 핵심 지역들은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강제로 실거주하게 되면서 집주인이 살아버리는 한마디로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 네. 어떤 뭐 돔 같은 곳에 돈 많은 그런 지배 계급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외곽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더라 이런 영화를 보듯이 서울이 그렇게 하나의 그런 캐슬 네. 성같이 되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서울, 나머지 지역들은 세입자가 사는 지역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가 구역을 너무 오랫동안 묶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도 막힌 상태잖아요. 네네. 그 상태로 계약갱신권을 뭐 8년, 9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결국 대출도 못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는 패밀리론? 패밀리론이라도 가족들한테 빌려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한테 빌릴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빌릴 데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아파트 면적을 줄이거나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가거나 빌라로 가거나 이렇게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비아파트도 사실은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세 대출의 부작용도 있죠. 네. 내 돈도 아닌 대출을 받아서 집값도 올렸고 하지만 긍정의 요소를 본다면 빌라 살던 분들이 소형 아파트로 오게 되고 소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면적을 늘려서 네. 그나마 주거의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주거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아직 그 임대 계약 기간이 2년도 채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뭐 네. 올해 초에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해 말에 계약을 한 분들. 이런 분들 만약에 소급 적용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 적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봐야 돼요. 우리 2+2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해주는 바람에 기존에 2년 계약을 하신 분이 본의 아니게 2년이 더 연장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세 매물이 안 나오고 사회적 혼란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소급 적용을 해줄지 그러면 2+2를 해서 이제 4년이 다 돼가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급을 해줘 버리게 되면 5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솔직히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막 살기 좋은 지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 이제 다시 못 풀걸요? 우리가 이미 오세훈 시장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거 풀었다가 난리 난 걸 봤기 때문에 이거 누가 풉니까? 저 같으면 못 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무서워서 풀겠습니까? 거의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이거 누가 할 것이냐. 그렇죠. 토지거래가 구역이 약간 뭐라 그럴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든 세입자를 주든 월세를 주든 비워두든 네. 내 자유잖아요. 비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도 그렇죠. 있는데 네. 서울에 집 하나 사두고 내가 한 번씩 그 병원에 금진 갈 때 호텔처럼 사용할게요. 내 집을. 저는 실제로 예전에 그런 분 봤거든요. 지방에 돈이 있는데 서울에 집을 하나 사둡니다. 세입자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냥 공실로 비워두다가 한 번씩 서울에 오면 금진 받고 서울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한 2, 3주 자기 집에서 네. 쉬다가 내려가요. 자유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진다? 강제로 거주해야 된다? 굉장히 불편한 규제인데 이 불편함이 없어지잖아요. 네. 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집값이 폭등합니다. 올해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 풀었다가 한번 홍역을 네. 치렀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확대 지정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풀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되는 게 일종의 뉴노멀처럼 될까봐 취득세 뉴노멀? 중과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길들여진 사람은 내가 일일이 내가 살 곳을 허락받는 걸 마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괴물이냐면 이거는 2017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20년부터 토호제로 지정이 돼서 모든 규제란 규제는 온 한 몸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옵니다. 2월에 토지거래구역 푸니까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리셋이 되고 똑같이 조건이 돼요. 그럼 서울 전역이 똑같은 조건이면 반대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돈 있는 분이 투자하려고 했는데 강남이 풀렸을 때 산 친구가 있어. 토지거래가 묶이니까 강남은 못 사. 전세 끼고. 내가 이사 가기가 좀 걱정이 되니까 부산에 살던 분이 또 이사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마포 성동을 샀는데 이제 서울 전역이 묶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산 격차가 벌어져.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서울에 살아. 아빠 나 결혼했는데 애 좀 봐주면 안 돼? 그래 이사 가자. 이사 가면 똑같이 다 규제적으로 묶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가겠죠. 경기도 갈 바에는 마포, 용산으로 가겠죠.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어떤 작은 집을 마련해서 그거를 토대로 돈을 더 모아서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꿈을 꾸는데 네. 이제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진 게 거기 들어가잖아요. 갈아탈 그 사다리가 자체가 사라진 없어졌죠. 거죠. 예. 지금 대책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민심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는 그거죠. 풍선 효과도 차단하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좀 참아라. 네. 집값이 안정되면 나중에 집을 살 기회가 많으니 돈을 모으고 있다가 우리가 규제를 해서 안정하면 살아. 차관님이 그 발언했다고 홍역을 치르셨는데 그걸 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저도 홍역을 치르려나? 근데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이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기다려줄만 해요. 정책이 5개월 만에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실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기다려줄만 한데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나와요. 아니 돈 모아서 집값 안정되면 살 수 있지. 네. 2017년에 김현미 장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5개월이 아니라 5년 5개월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연장으로 생각하다 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됐고 김현미 장관 시절에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내가 기회비용 다 날려버리고 내 친구는 집 샀고 네. 나는 못 사서 상실감이 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이번에는 잡을 수 있나?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이번에도 만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불신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을 보면 사지도 말아라, 팔지도 말아라, 전세도 살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그 왜 얼음땡 있잖아요. 얼음땡 모두 있죠. 다 얼음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땡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얼음인데 멈춰 있어야 되는데 또 분노하는 이유가 우리는 얼음에서 멈췄는데 보니까 술래잡이 하는 친구는 땡에서 지는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 나는 지금 배도 고픈데 라는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특히 1주택자들은 실소유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택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 하나 가지는 사람은 살 수 있게, 전세를 원하는 분은 안전하게 전세를 거주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주는 게 주택시장의 안정인데 네. 이거를 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되니까 나는 못 사는데 누구는 사. 이게 은행 불일치.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라고 하면 부동산, 경영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는 너무 센 영림이죠. 거를 건드렸고 약간 선에 넘었다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실수요자, 남이 하면은 투기 이런 식의 잣대로 들이대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1주택자들을 어떤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건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 뭐 집 하나 가질 수도 있고 누구라도 거주하는 집 살다 보면 전세를 줄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그래서 저는 고위 관료들이 집 하나 가진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 나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정도 사회 지위가 있는데 서울에 집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규제하다가 1주택자는 실수요자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똘똘한 한채 현상이 생기게 되고 지금 1주택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규제의 패턴이 기준이 뭐지? 라고 하다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전세 끼고 사면 투기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들어가는데 이 규제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도 네.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왜 나는 못 사게 하는가? 나는 왜 못 팔게 하는가에 대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정부에서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 예. 보유세하고 거래세 이거 조정하겠다. 거래세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하고 양도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뭐부터 들어갈까요?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아니 한꺼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세 가지 지금 다? 워낙 규제가 다 세게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견도 막 여권 내에서도 갈려요.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스피커들도 있고 네. 아니야라고 하는데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약간 선을 끊는 분위기예요. 세금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 아니야. 약간 한 발 빼는 분위기. 네. 오히려 여권 중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또 일부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어. 세금 규제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네. 반응이 차이가 나냐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를 올려서 어떤 영향을 받았더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보유세를 많이 올린 지역들의 표심이 네. 대선에서 달라졌더라는 분석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11호 대책이 적응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신고가가 나온다면 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보유세만 올리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도 내려서 매물을 나오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무조건 매물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보유세 올릴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집 사실 사람들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올려서 실패했으니까요. 매물은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이유가 그때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기 때문에 퇴로를 막아놔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네. 이거 퇴로를 퇴로 열어주면 된다니까요. 네. 근데 열어주려니까 또 지지자들 부자 감세 논란, 무주택자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죠. 한쪽은 양도세를 내려주려니까 부자 감세, 네.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보유세를 올리려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반발하더라도 명분이 있잖아요. 집값을 잡고 안정시키면 성공인데 제가 높은 관료라도 물어보겠죠. 보유세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표에 영향을
보상을 줄 것 같은데 좋아. 집값 잡을 수 있어? 잡을 확률 몇 %야? 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해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집값 잡을 수 있어? 확실해?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민거리죠. 무조건 된다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으면 손실이 너무 네. 크니까 그 이해 득실을 좀 계산하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의 파급력이 클 거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